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이번 설 연휴 동안에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우리나라는 놀았지만 미국은 주식시장이 아주 폭발했습니다. 딥시크 쇼크라고 하면서 다들 난리가 났죠? 이거 뭡니까? 저렴한 칩으로 오픈 AI를 능가하는 최신 AI가 된다. AI가 미국의 전유물이 아니다. 뭐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에 빠지기도 했고, 그리고 이게 뻥이다, 진짜다. 여기저기서 막 티격태격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픈소스예요. 중국답지 않게 갑자기 소스를 오픈으로 풀었어. 그러니까 이걸 다운로드 받으면 자기 PC에 깔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진짜 되는 건가 하면서 여러 가지로 다양한 사람들이 시험해 봤습니다. 그 중에 어떤 분은 M1 맥 스튜디오를 이렇게 쌓아 올려서 야, 이게 되네. 그걸 보면서 엔비디아 마이너스 17%, 제가 엔비디아를 들고 있었는데 AI 관련주는 아주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여기서 뭐 폭락하는 주식도 있었고 테슬라는 좀 선방하나 싶었는데 그저께 테슬라가 실적을 발표했죠. 실적 발표하면서 주가가 폭락을 합니다. 그래프 보세요. 이거 완전히 프리폴이잖아. 자유낙하하듯이 이렇게 하면서 떨어져요. 그러더니 다시 플러스로 갑니다. 그러더니 다시 또 내려. 다시 플러스, 다시 내려. 그러더니 결국에 플러스로 어떻게 마감을 합니다. 와, 그래프 이게 뭐야? 아니, 내려갔을 때 여기서 어떻게 됐습니까? 와, 여기서 다 팔아야지 하면서 팔았죠. 폭등하네. 여기서 와, 사자 하면서 샀죠. 그리고서 여기서 또 폭락하네 하면서 다 팔았습니다. 이게 뭐야? 이렇게 사신 분 없으세요? 아무튼 이게 머리로는 알아. 머리로는 떨어지면 사야 돼, 올라가면 팔아야 돼, 이거 알아. 아는데 떨어졌을 때 그거 가만히 있으면 큰일 날 것 같잖아. 뭔가 대응해야 될 것 같잖아요. 여기서 팔고 조금 있다가 더 내려갔을 때 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거 대응해야지. 근데 명언이 있죠. 과연 네가 제대로 대응을 할 수 있을까? 대응이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타고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 어지간한 개미들은 다 이거 거꾸로 반응을 하게 되죠. 올라가면 사고 내려가면 팔아요. 그러고 나면 열받습니다. 대체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했길래 이런 일이 벌어졌나? 그리고 AI는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엔비디아는 이렇게 난리가 난 건가?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테슬라의 4분기 실적 발표를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29일 테슬라가 발표한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요, 지난 4분기 매출은 257억 달러, 우리 돈으로 37조 정도로 기록됐습니다. 월가의 평균 예상치를 보면 매출이 272억 달러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것보다 20억 정도 낮은 거예요. 전년 동기보다는 그래도 2% 성장했어. 근데 기대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기대보다는 10%가 떨어진 겁니다. 왜 기대를 그렇게 했어? 아니, 애널리스트들 도대체 기대를 왜 이렇게 터무니없이들 해갖고 올라갔는데 왜 떨어졌다고 해? 이거 너무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근데 자동차 부문 매출을 보면요, 전년 동기 대비 8% 감소했습니다. 아니, 자동차 회사에서 정작 자동차가 이게 무슨 일인가? 영업이익을 보면요, 전년 동기 대비 무려 23% 감소했어요. 23% 감소하면 뭐야? 이거 거의 뭐 내 주식 같잖아. 이 정도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어닝 쇼크라고 할 만합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하고는 너무 달랐습니다. 왜냐면 다들 FSD를 기대했어요. FSD는 뭐예요? 소프트웨어잖아요. 그러니까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팔게 되면 이거는 원가 없이 돈만 걷어들이는 거니까 이익률이 당연히 올라가겠네 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만 놓고 보면 지금도 이익률이 60%를 넘습니다. 사람들이 가입하면 할수록 더 이상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개발할 필요가 없잖아. 깔아만 주면 되는 거잖아요. 나중에는 이익률이 90%가 넘어가는 그런 사업이라고 해요. 게다가 FSD 지난 4분기 얼마나 좋아졌어요? 이거 그냥 버튼 누르면 주차장에서 나와서 지가 운전해서 다음 주차장에 넣어줍니다. 이것까지 다 돼요. 그리고 사람이 그냥 앞만 보고 있으면 돼. 멍하니 있으면 핸들 잡지 않고 뭐 아무것도 안 해도 알아서 갑니다. 그렇게 좋은데 당연히 모두들 가입하겠네. 그리고 한 차에 1000만원씩 되니까 이거는 매출도 엄청나게 증가하겠네. 그게 영업이익을 높여줄 거다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아직 그 정도로 매출이 오르진 않았다. 저로서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면 테슬라를 탔을 때 FSD를 안 쓰는 거 한번 써보면은 이거를 안 쓸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아마도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테슬라에서 FSD를 시도도 안 해본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아무튼 보수적인 미국 소비자들 이 FSD 한번 경험하게 되면 결국에는 FSD로 넘어가게 될 거다. 그때 수익이 터져 나오게 될 거다라는 기대는 들긴 합니다. 어쨌든 아직 그 시기가 오진 않았다. FSD가 정말로 완벽하다는 걸 보여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2024년 전체를 보면요, 테슬라의 문제점 더욱더 확연히 드러나 보이게 됩니다. 테슬라의 시가총액을 보면요, 1조 3천억입니다. 1000조가 아니라 2000조 회사예요. 야, 이게 엄청나네. 근데 반면에 다른 자동차 회사들 한번 보세요.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 시가총액 얼마입니까? 56조 원이에요. 36분의 1. 와, 이건 좀 너무 차이 나죠? 게다가 현대차는 회사 하나가 아니잖아요. 현대차 있죠, 기아차 있죠, 모비스 있죠. 그룹 전체를 다 합치면 시가총액은 160조 원. 사실 따지고 보면 테슬라의 8분의 1이니까 나름 굉장히 큰 회사죠. 현대차 그룹 전체의 영업이익을 따져보면 전체의 영업이익 합산은 31조가 넘습니다. 테슬라보다 3배가 넘어. 시가총액은 8배면서 영업이익은 3배나 적으면 이 테슬라의 시가총액을 어떻게 설명하나? 이거 지금 문제 있잖아요. 작년 테슬라 판매량도 보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178만 9천 대. 테슬라가 그 전년에는 180만 대를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비해서 한 1% 줄어든 거지만 약간이지만 어쨌든 감소했다. 테슬라는 감소된 거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야? 만만치 않죠. 대수가 줄어든 거 그렇다 치는데 어떻게 영업이익이 줄어들 수가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러고 테슬라가 주가가 폭락하게 됐던 거죠. 테슬라는 이어서 밝혔습니다. 테슬라가 영업이익이 줄어든 건 프로모션 때문이다. 실제로 모델 Y가 신형이 나오잖아. 신형 나오면 기존의 모델 Y를 어떻게 그대로 팝니까? 모델 Y는 당연히 신형 나오기 전에 재고 물량이니까 할인해서 팔아야죠. 라면서 그때 당시 얼마를 할인했냐? 4,000달러 할인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600만 원 정도를 할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매출도 줄고 이익도 줄었지. 이번에 모델 Y 신형 나오면 다시 더 올려받을 테니까 오히려 당연히 매출 늘어나고 당연히 이익도 늘어나게 된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자, 결과적으로 테슬라 실적 발표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었죠. 매출은 2% 늘었는데 영업이익은 무려 23%나 떨어졌으니까 요거는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테슬라가 요번에 공개를 할 때 요번 실적에서 많은 것들이 좀 달라졌어요. 이전에는 자동차 매출이 주력이었다면 이번에도 자동차 매출이 주력이긴 한데 요번에서 증가세를 보여줬던 게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에너지 제너레이션 그리고 스토리지 ESS라고 하는 스토리지를 또 테슬라가 많이 팔고 있죠.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내놓고 있어서 여기서 수익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서 테슬라에서 이런 새로운 공장들 기가팩토리에서 에너지 스토리지 장치들을 더욱더 많이 만들 예정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뭔가 좀 테슬라의 매출이 좀 다양해졌네 라고 생각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익이 다변화됐다 오케이 알겠는데 그런데 우리가 실적 보면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역시나 영업이익입니다. 그런데 영업이익이 낮아졌다는 거 이건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전통 기업이라면 영업이익이라는 게 좀 오르내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테슬라 같이 이렇게 성장기에 있는 회사 이 회사가 매출이 높거나 영업이익이 높거나 막 수익이 어마어마해서 이 회사에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도 미래 가치가 높고 계속 이익이 증가하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미래는 당연히 이익이 이렇게 커지겠네 라는 생각으로 테슬라에 투자를 하게 되는데 지금처럼 영업이익이 오히려 전년보다 떨어지게 되면 요거 용납이 잘 안 된다. 그래서 주가가 4% 이상 폭락했죠. 근데 이제 테슬라 가시나요? 라고 생각했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당연히 일론 머스크가 어닝콜이라는 걸 하게 되죠. 이게 전화로 합니다. 질문도 전화로 받아. 원래 그렇게 하는데 근데 요즘은 전화도 잘 안 하고 웹캐스트로 하죠. 일론 머스크의 웹캐스트 요 Q&A 이런 것들 직접 들으실 수도 있어요. 요 어닝콜을 딱 하고 나서 갑자기 주가가 급등하게 됩니다. 여기서 어떤 말을 했길래 이렇게 주가가 급등하게 된 건지 어째서 반전하게 된 건지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이날 어닝콜에서 작년 영업이익이 줄어든 건 다 이유가 있었다. 인공지능에다가 투자를 많이 했어. 연구개발에 지출을 많이 했어. 공장을 새로 지었어. 그래서 스토리지를 더 적극적으로 할 거야. 그러면서 영업이익이 줄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어닝콜을 살짝만 보도록 하죠. 일단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어닝콜 중엔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신차 주니퍼를 내놓겠다. 상반기? 상반기면 6월 전을 상반기라고 하잖아요. 미국보다 보통 한국에 먼저 내놓게 되니까 우리나라는 뭐 그럼 한 5월 전? 지금 2월이니까 5월이면 한 3개월 내에 나오는 거야? 그렇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얘기합니다. 모델 Y가 2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세계 1등 자동차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직 딴 회사 실적이 안 나온 것 같은데 어떻게 2년 연속이라고 딱 잘라서 얘기
얘기하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그렇게 얘기하고요. 올해까지 하면 3년 연속이 된다는 얘기지. 과연 가능할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지금 가격이 상당히 올랐거든요. 여전히 1등 할 수 있을까? 모델 Y가 이렇게 디자인은 예뻐졌어요. 실내도 멋있어졌죠. 오우, 이게 우리나라로 치면 원가 상승 요인이 엄청나게 많아진 겁니다. 뒷좌석에 디스플레이 없던 거 달아줬잖아. 차의 서스펜션도 바꾸고 램프도 바꾸고 디자인 바꾸고 뭐 다 했습니다. 앞에 카메라도 달았어요. 뭔가 온갖 것들이 좋아졌는데 요게 가격 인상을 안 할 수 있을까? 가격 인상 엄청 하게 되면은 1등 할 수 있으려나?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보조금 기준이 더 낮아졌죠. 5,299만원 넘으면 보조금을 절반밖에 못 받습니다. 그럼 5,299를 맞출 수 있으려나? 그러면서 한국 얘기도 합니다. 한국을 굳이 콕 찍어서 태극기까지 딱 넣었어요. 그러면서 테슬라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수입차 브랜드입니다. 사우스 코리아에서. 한국이 왜 나오지? 지금 한국이 그렇게 큰 시장도 아닌 것 같은데 한국에서 1등하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가 봐요. 지금 미국 제외하면 중국하고 한국만 얘기했거든요.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한국 시장이 그만큼 중요하다. 근데 올해부터 한국에서 모델 Y 보조금을 못 받게 되면, 그래서 판매량이 갑자기 꽝 떨어지게 되면 그때 가서 또 뭐라고 얘기할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야, 한국 너네 정부 그거 문제 있지 않냐? 트럼프 형 이거 좀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한번 하지 않을까? 상당히 걱정스럽긴 합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에 지금 모델 Y가 언제 들어올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그 전까지 재고라도 싸게 팔아주면 좋겠습니다. 뭐야? 재고 없네? 재고도 안 팔고 있어. 테슬라 코리아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일론 회장님께서 지금 한국에서 테슬라 짱짱맨이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1분기 실적 나올 때 어떻게 하려고 이러세요? 아, 일론 머스크가 어닝콜에서 한국은 잘 나가고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이제 한국에서 한 대도 안 팔렸네요. 쏘리. 그럼 안 되잖아. 테슬라 코리아 이거 열심히 해야 되지 않나? 여튼 우리나라는 지금 모델 Y 주니퍼 론치 에디션 사전 예약만 할 수 있고요. 여기 보면 언제 인도되는지 써있지도 않습니다. 이거 일본이나 중국은 지금 언제 인도되는지 써있어요. 다 6월, 뭐 5월, 뭐 3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안 써 있어. 이게 뭔가? 물론 뭐 잘 해주시겠죠. 네, 이번 주니퍼는 저렴한 가격에 빠르게 잘 내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하고 중국은 후륜구동 모델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론치 에디션 사륜구동만 있어요. 가격이 7,300만원. 아니, 옵션이 물론 1,500만원어치 들어가 있긴 해요. 그래도 7,300만원에 사면은 이거 뭐 중고로 어떻게 팔라고,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한정판이니까 오히려 더 비싸질까? 아무튼 최종적으로 RWD가 나온다면 그거는 아마 5천만원대 중반에 나올 것 같은데, 이왕이면 보조금 다 받을 수 있게 5,299만원 기대해봅니다. 테슬라 코리아 화이팅 화이팅! 자, 일론 머스크가 한 얘기 다음은 로보택시 얘기를 했습니다. 25,000불, 우리 돈으로 3,600만원 이하의 테슬라, 요거를 내놓을 것이다 라고 다들 기대를 했는데 당연히 아니었어요. 당연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일론 머스크가 이미 25,000불짜리 테슬라를 그거 무의미하다 이렇게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실적 발표할 때마다 그 얘기를 합니다. 30,000불짜리 그거 내놔서 뭐하게 라고 얘기를 해요. 모델3도 지금 뭐 그렇게 많은 게 들어있는 차도 아닌데 생각해보세요. 이거 다 빼면 그러면 뭐 가진 게 없게 되잖아. 중국 BYD에 비해서 나을 게 뭐냐? 중국 BYD는 모델3보다 더 후지죠. 후지지만 훨씬 저렴해. 만약에 이렇게 이것저것 빼서 더 후지게 만들면 BYD는 더 저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BYD 아토3 우리나라 들어와서 야, 어떻게 3,100만원짜리 전기차가 있냐 이러잖아요. 근데 그 차가 BYD에선 꽤 비싼 차입니다. 그 아래로 보면 BYD 돌핀이 있어요. 이렇게 생긴 거. 요번에 페이스리프트 했죠. 그리고 더 저렴한 모델이 있습니다. 시걸. 이거는 1,900만원이면 삽니다. 말이 되나? 근데 지금 3,600만원짜리 차를 만들어서 이걸 저렴하다고 해서 팔면 그게 뭐 얼마나 팔리겠냐라는 얘기죠. 중국에다 팔아야 되는데 결국에는. 그래서 출혈 경쟁으로 중국에서 싸워서 테슬라가 이길 수 있겠느냐? 못 이긴다는 얘기죠. 결국에 고부가 가치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얘기합니다. 저렴한 차 우리 안 만들 건데 대신에 로보택시로 갈 거야. 로보택시는 저렴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렴한 차가 로보택시가 된다는 얘기, 요거는 저렴한 차를 안 만든다는 얘기가 아니죠. 결국에 모델2, 모델Q를 만든다는 얘기 인데, 근데 저렴한 쪽에다 포커스를 주지 않고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들어가는 간단한 차를 팔겠다라는 게 핵심이란 얘기죠. 아무리 깡통으로 만들어도 그 소프트웨어 때문에 난 그 차 산다 라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언제 나온다? 6월에 나온다고 콕 집었습니다. 텍사스 오스틴에서 감독할 필요가 없는 완전 자율주행 서비스를 유료로 출시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확하게 뭐라고 했냐면 6월에는 오스틴에 아무도 타지 않은 테슬라가 있을 것이다. 이게 먼 미래에
이게 뭐 미스 같은 그런 신화적인 상황이 아니라 말 그대로 5개월 후에 벌어질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서 올해 말까지 미국의 다른 도시들에서 완전 자율주행을 시작하고 내년에는 미국 전국에서 테슬라 완전 자율주행 서비스를 출시할 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번에는 좀 구체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차를 오너십을 갖고 테슬라가 차를 운영하고 그걸로 자율주행 택시 회사를 운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테슬라 앱이나 뭐 X 같은 앱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앱으로 차를 불러. 그러면은 우리나라 카카오 택시처럼 차가 와. 근데 운전자가 없는 겁니다. 그냥 차가 와서 거기 그냥 타면 되는 거예요. 카카오 택시를 불렀는데 운전자가 없으면 이거 맘 놓고 탈 수 있을까? 괜찮을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기존에는 택시 같은 경우에 최대 3명? 많아야 4명 탈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운전석까지 탈 수 있으니까 5명이 탈 수 있게 되겠죠. 뭐 그런 점에서도 좋고 그리고 자율주행이 되면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에어비앤비에 개인 집을 내놓듯이 내가 가진 테슬라를 자율주행 택시처럼 내놓을 수 있다. 그럼 테슬라가 가진 이 자율주행 택시 풀에다가 내 차를 같이 추가해서 그래서 그걸로도 돈을 벌 수 있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차를 샀는데 내가 차를 사서 매달 돈을 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돈을 벌어온다.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니 내 차가 소중한 차인데 그걸 어떻게 사람을 태우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전에 제가 택시를 탔을 때 어떤 택시 운전사분은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자율주행이 되는 게 너무 좋다. 자율주행이 되면 내가 택시 운전 안 하고 그냥 택시 내보낼 거다. 그럼 택시가 알아서 돈 벌어 올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에서 택시 운전사들이 정말 반대를 할지 아니면 정말 찬성을 할지 모르겠는 그런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곧 된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는 딱 얘기했습니다. 완전 자율주행에 대해서 내가 거짓말쟁이 양치기 소년이라고 얘기하는 거 내가 잘 알고 있어. 알고 있는데 근데 이번에는 진짜 늑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도 혼자서 자율주행하는 늑대, 셀프 드라이빙 늑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욕먹는 거 알고 계셨구나. 그런데 그렇게 계속 뻥을 치셨던 건가? 어쨌든 이번엔 진짜 늑대라고 합니다. 이번엔 진짜 믿어야 되나? 기존 같으면 저도 이번에도 뻥이겠죠 라고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자율주행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테슬라 FSD 버전 13은 우리가 많이 써봤잖아요. 그때 13 경험해 보신 분들 다들 공감하실 텐데 사람이 할 일이라는 게 별게 없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감독하는 거예요. 그 외에는 할 일이 없다. 정말 사람과는 한 끗 차이. 그런데 이번에는 14 버전을 내놓잖아요. 이거는 대부분 상황에서 사람보다 운전을 잘할 것이 분명하다. 그러니까 지금 자율주행 택시를 그냥 한다 라고 하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오스틴에서 6월에 하겠다 라고 하는 건 뭐냐, 요거는 법규가 열렸다는 것에 가깝고 그리고 자율주행 앱을 통해서 차를 부를 수 있게 하는 그 서비스를 한다는 것에 가깝고 자율주행 자체는 그냥 지금 테슬라로도 하면 될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 없이 자율주행을 한다, 요거 자체에 대해서 아직도 못 믿는 분들이 상당히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테슬라가 어제 X에 이런 영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테슬라 차들은 나오면 처음에 자율주행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긴 지금 캘리포니아의 프리몬트 공장인데요. 프리몬트 공장에서 여기 생산이 딱 끝나자마자 일단 충전을 하죠. 그리고 나서 충전이 끝나면 바로 자율주행으로 쭉 가서 그래서 출고장까지 자율주행으로 이동한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공장 환경이 통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복잡한 환경이 있습니다. 주변에 막 짐도 왔다 갔다 하고 밤에도 가고 낮에도 가고 뭐 이렇게 가요. 스톱 사인이 있으면 여기 스톱도 합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차가 오면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 이런 것들을 하고 출고장까지 알아서 잘 운전하고 가는 걸 보여줍니다. 중간에 또 QC가 있네요. 품질 검사 이미 다 했겠지만 여기 혹시 모르니까 최종적으로 나가는 그 시점에서 차에 혹시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지 도장 상태도 촬영하고 과속 방지 톡도 한번 넘어보면서 혹시 소음이나 뭐 이런 건 없는지 이런 것도 보는 장소인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도 사람이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자율주행으로 쭉 가면서 QC 도 하고 뭐 다 하고 거기에 딱 세운다. 일단 요거 세우는 거 뭐 그게 별건가요? 요거 자율주행도 아니잖아요. 그건 그냥 여기다 세우고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할 수 있는데 사실 제가 여기 가봤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여기 가서 영상도 한번 찍었던 적이 있죠. 요 영상. 여기가 엄청 커요. 엄청 크고 차가 차곡차곡 서는 게 아닙니다. 여기 차가 그냥 막 주차돼 있고 요 앞에 가면 센터가 있어요. 거기서 나 차 사러 왔는데요. 그럼 카드키를 하나 딱 줍니다. 그리고 이거 딱 하나 받아서 세워져 있는 차 중에 하나 딱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중간이 듬성듬성 가. 랜덤으로 차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아서 세우는 거고 자율주행이 없으면 여기는 좁고 여기는 많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 그리고 요거 아마 앞에 차가 줄어들면 알아서 이렇게 땡기기도 해야 될걸? 아무튼 그런 것들도 해야 되는데 자율주행이 아니고서는 하지 못할 것 같다. 이 차들 줄이어서 오는 거 한번 보세요. 요거 보면 아주 멋있죠. 이 정도의 차가 왔다 갔다 하려면 어쨌든 사람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운전되는 차가 한 30대 정도가 동시에 움직이잖아. 이렇게 움직이려면 사람이 몇 명 필요합니까? 30명이면 돼요? 안 되죠?
되죠. 사람이 갖다 놓고 도로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정도로 차가 계속 오려면 적어도 사람이 한 50명 정도가 하루 종일 일해야 됩니다. 밤에도 해야 되니까 24시간 근무해야 되잖아. 50명 정도를 3교대로 돌리려면 이게 돈이 얼마야? 제일 비싼 게 인건비인데 연봉 5천짜리 50명이다 라고 하면 벌써 25억입니다. 1년에. 그리고 그거를 3교대로 돌리면 75억이에요. 야, 아닐 수도 있죠. 일론 머스크 뭐 지금 뭐 몇 조를 얘기하는데 뭐 원가 절감이 조금은 된다. 지금 여기서 2km 정도 주행하는 게 그게 뭐 자율주행이라고 하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자율주행을 한다 안 한다라는 게 중요하지 자율주행하는 거리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이 완전히 없이 그냥 믿고서 차에게 맡길 수 있는 수준이 이미 됐다 라는 얘기죠. 만든 사람이 이렇게 믿는데 너네 이거 못 믿어? 라고 얘기하는 그런 상징적인 행동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옵티머스 얘기를 했습니다. 이 휴머노이드 옵티머스 아시죠? 이렇게 뭐 계란도 짚고 뭐 이렇게 춤도 추고 여러 가지 하는 이 옵티머스를 연간 1000대 가량 생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 달에 100대 정도는 생산해야 되겠네. 이게 가능한가? 2천만 원으로 1000대면 200억. 근데 뭐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죠. 근데 일론 머스크는 말합니다. 이 시장이 10조 달러 규모 시장이다. 10조? 아니, 우리 돈으로 1경이에요. 1경 4천조. 야, 말이 되나? 자동차 시장은 어느 정도입니까? 자동차 시장은 전체가 연간 2조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3천조 정도 되는 시장이에요. 근데 1경이면 그러면 3배 넘는 시장이다. 말이 되나? 자동차 전체를 다 합친 것보다 3배면 너무 큰 거 아닌가? 일론 머스크는 얘기합니다. 자동차는 사실 시장이 그렇게 클 수가 없어. 왜냐면 자동차 생각해봐라. 이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동할 때 쓰는 거잖아. 이동하는 사람 말고는 누가 필요로 해? 집에 있는 사람들은 자동차를 뭐하러 사니?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반면에 로봇은 집안에 있는 사람도 쓰고 회사에서도 쓰고 아픈 사람도 쓰고 그리고 애 키울 때도 쓰고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요리할 때 청소할 때 뭐 모든 경우에 다 쓰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로봇은 자동차보다 더 많이 팔릴 물건이고, 그리고 테슬라가 가장 그 부분에서 잘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가? 일단 말이 되긴 하죠. 근데 자동차는 우리가 안 탈 수는 없잖아. 자동차는 없으면은 당장 나 출퇴근을 어떻게 해? 당장 뭐 아무것도 안 되잖아. 주말에 뭐 놀러 갈 수도 없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로봇은 타고 다닐 수도 없잖아. 로봇이 뭐 날 업고 다닐 거야? 안 될 것 같은데? 로봇은 생존 필수품이라고 할 것까지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직 로봇을 접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생각을 못하는 건가 싶기도 한데, 아무튼 일론 머스크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요. 로봇은 필수품이고 당연히 1경이 넘는 시장이 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처음에 일론 머스크가 로봇을 만들 겁니다 얘기했을 때 우리 모두가 생각했잖아요. 아니, 너네가 왜 로봇을 만든다는 거야? 차 만드는 회사가 라고 생각했는데, 일론 머스크는 얘기하죠. 테슬라도 핵심은 자율주행이고 테슬라도 AI야. 그리고 테슬라도 바퀴가 달렸지 그거 로봇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로봇도 스스로 움직이는 거잖아. 스스로 자율주행하잖아. 그러니까 바퀴 달리면 테슬라 전기차고 다리 달면 그게 옵티머스야. 같은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거였어? 여튼 우리는 그때까지는 조금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때까지 어떤 게 있었냐면 보스턴 다이내믹스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봇이라는 게 이족보행 이렇게 척척척척 걸어다니고 뛰고 점프하고 파쿠르 하고 막 이런 거였잖아요. 저게 멋있는 건 알겠어. 신기하다. 되게 미래 같다 라는 느낌은 드는데 그게 우리 생활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데? 나중에 터미네이터 같은 거 만들 때나 좋지 지금 그거 어디다 쓰려고,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사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을 보면 여기 뭐가 없습니까? 머리가 없어. 뇌가 없어요. 뇌가 넘어뜨리려고 하면 이렇게 반사신경은 있지. 그러니까 반사신경, 손에는 있는데 대뇌가 없는 거야. 그렇게 걸어다니고 점프하면 뭐 할 건데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로봇이라는 걸 인간과 비슷하게 만드는 이유는 뭡니까? 로봇이 사실 일만 할 거면 인간하고 비슷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퀴 달리고 여기 로봇팔 있고 뭐 이런 게 훨씬 더 편해요. 공장은 빤빤하잖아요. 공장에 뭐 계단이 있기래 뭐가 있기래. 공장에서 바퀴 달고서 이렇게 다니면서 하면 되지 왜 걸어 다녀?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인간형 로봇, 이족 보행 로봇을 만드는 이유는 우리 주변에서 우리하고 어울려 다녀야 되고, 그리고 저렴해야 되고, 소리도 없어야 됩니다. 전동으로 움직여야 돼. 근데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기본적으로 유압이었어요. 엄청 시끄럽고 엄청 무거웠습니다. 이 로봇 자체가 몇백 킬로야. 사람 무게가 아닙니다. 여기 깔리면 죽어. 그런 정도로 어마어마한 물건이 막 파쿠르를 하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파쿠르 하다가 그거 맞으면 어떻게 할 건데? 그게 우리 주변에 있어야지 무슨 의미가 있지. 무슨 전쟁 났어요? 그거 아니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런 로봇이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 미래 로봇은 당연히 뇌가 있어야지, 당연히 자율주행이어야 되고, 당연히 그 자체가 인간의 친구여야지 라고서 만든 게 옵티머스입니다. 지금 옵티머스 움직임 보면 굉장히 인간적이죠. 옵티머스가 비탈에서
제가 여기서 비틀 하는 걸 보여줬잖아요. 여기서 비틀 하고서 사람들이 얘기하던데 이거 사람하고 되게 비슷하게 비틀했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옵티머스는 시각을 장착하지 않은 상태예요. 근데 여기서 비틀 한번 했습니다. 그러고서 같은 지역을 또 가. 근데 벌써 학습을 한 거야. 그래서 두 번째 갈 때는 여기 조심해서 가야지, 살살살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정말 사람이 배우듯이 그렇게 배워나간다는 거죠. 계속 더 발전하고 배워나가고, 그런 것들이 그 로봇에 이미 담겨져 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그 로봇이 있으면 처음에 여기 벽에 부딪힐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여기 벽이 있으니까 여기 피해가야지, 이렇게 사람처럼 한다는 거야. 배워나가는 과정이 있는 로봇, AI가 있는 로봇이 이제는 된다는 거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보면 공 같은 거 탁 던지면 척 받잖아요. 물론 이거 원격 조종한 겁니다 막 이러면서 평가절하는 분들 계신데, 근데 원격 조종을 해도 물건을 탁 잡는다는 거 원래는 원격 조종을 할 수 없는 거예요. 해봐, 원격 조종을 어떻게 잡아.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있는 가운데 이렇게 잡아 라고 하니까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여튼 지금 FSD라든지 AI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하는 테슬라니까 이렇게 로봇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또 얘기합니다. 지금은 로봇이 엄청나게 비싼 물건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테슬라 자동차보다 절반 가격에 팔리게 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한 2천만 원 정도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뭐에 꼭 필요하진 않아도 일단 사보겠다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으니까 잘 될 것 같기도 하다. 일론 머스크는 또 얘기합니다. 훈련 비용이 극적으로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로봇을 만드는 가격도 엄청나게 낮아질 거고, 그리고 테슬라만큼 현실 세계 인공지능을 잘하는 회사는 없다. 또 얘기를 합니다. 나는 AI 분야 2등이 누군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당연히 생각하잖아요. 오픈AI가 1등이지 AI에서. 테슬라가 뭐 1등은 아니고 저기 뭐 몇 등쯤 되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거 아니다. 테슬라가 1등이고 오픈AI는 2등도 아니고 뭐 몇 등 되는지 모르겠다, 까마득하다, 요 얘기를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뭐 주장은 뭐든 할 수 있는 거죠. 여튼 이 옵티머스 1000대 요거는 가능할 것 같다. 그렇지만 테슬라 내부에서 사용하는 1000대고 요걸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상황은 아직 아니다. 살 수 있는 건 내년에나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예상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 모든 걸 다 AI라고 해. AI 혁명 아니면 AI 충격, AI 쇼크, 뭐 온갖 것들이 다 AI죠. 애플이 AI입니다 얘기하고 뭐 아닙니다, 우리 삼성이 AI입니다. S25 이게 진정한 AI 폰이라고 또 얘기하잖아요. 아니 그럼 뭐 다른 애들은 가짜 AI라는 건가? 진정한 AI는 뭐 얼마나 대단한 거라는데? 그러면 AI로 인해서 요즘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엔비디아 얘기를 살짝 해보도록 하죠. 지금 엔비디아 왜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중국 딥시크 저렴한 칩을 쓴다고 해서 문제잖아요. 엔비디아 계속 떨어지죠? 이렇게까지 떨어질 일인가? 엔비디아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야, 딥시크 훌륭해. 이거 어떻게 했냐면 엔비디아 칩으로 했어. 잘했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엔비디아 H800을 쓰더니 이렇게 훌륭한 AI를 만들었구만. 이게 바로 기술의 개가다. 그러니까 그 얘기죠. 다 우리 엔비디아 칩이니까 딥시크가 잘했든 오픈AI가 잘했든 중국이 잘했든 미국이 잘했든 결국엔 우리 엔비디아 칩이 꼭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쫄지마, 이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저렴한 칩으로 했다는 거잖아요. H800을 사용했다는 건데 그러면 엔비디아 H800이 뭐냐? 요거는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엔비디아 칩을 쿠팡에서 검색해보시면 여러분들도 4천만원만 있으면 금방 사다가 뚝딱 조립을 해서 쓸 수 있어요. 물론 요즘 최신 AI를 하겠다, 정말 규모를 키우겠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슈퍼컴퓨터가 필요하고 결국에는 엔비디아 최신 칩을 쓰는 게 필요하다라는 건데, 그 최신 칩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게 H100입니다. 주로 많이 쓰는 거. 근데 이게 중국으로 수출이 금지됐어요. 네, 그리고 안 팔기는 조금 그렇죠. 당연히 중국에다가 팔겠다는 생각을 하겠죠. 규제치가 딱 있어. 규제치를 넘어가지 않도록 딱 맞춰서 만든 게 H800입니다. 그리고 전세대의 암페어라고 하는 아키텍처를 이용한 A100이라는 게 있는데 이 A100을 낮춰서 만든 건 A800. H800, A800 이건 중국 전용 모델이에요. 전세계 어디도 안 팔고 중국에다만 팝니다. 그러다 보니까 A100, H100하고 퍼포먼스는 조금 낮춰졌어. 조금 낮췄는데 이게 많이 낮춘 것도 아니다. 만약에 정말 퍼포먼스가 낮으면 그거 사겠어요? AMD 사지? 누가 그거 사겠어? 그러니까 조금 낮췄습니다. 어떻게 낮춰졌냐면 지금 미국 정부에서는 상호 연결 속도 제한, 총 연산 성능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요게 딱 걸려 있으니까 그걸 딱 우회해서 요거는 조금 낮추도록 그렇게 맞춤형으로 딱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 오버클럭 하면 어떻게 되지? CPU 같은 거 오버클럭킹 하면은 퍼포먼스 막 높아지지 않나? 중국 분들이 오버클럭 안 할까? 할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지만 지금 H800 저가라고는 하지만 결코 프로세싱 파워가 그렇게까지 떨어지는 게 아니고 가격도 그렇게까지 싸지 않다.
않습니다. H100이 대략 6천만원 정도 된다고 해요. 고급 모델이. H800은 4천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서 H800은 싸구려 칩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H100보다 저렴한 건 맞아. 저렴한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결코 싼 건 아니다. 딥시크가 그거를 뭐 한 10개쯤 꽂아서 됐을까? 한 100개쯤 꽂아서 했을까? 아닙니다. 2,000개나 장착해서 했어요. 지금 칩만 800억 원어치야. 이게 뭐가 싸? 결코 싸다고만은 할 수 없죠. 물론 오픈 AI에 비하면 20분의 1이다, 비교가 안 되는 수준으로 낮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오픈 AI가 챗 GPT 요거 하나만을 위해서 커스터마이즈로 컴퓨터 한 대를 딱 놓은 게 아니잖아요. 오픈 AI가 가진 이 클러스터들이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규모의 클러스터가 있는 거고, 그런 클러스터 전체에서 챗 GPT-4도 하고 챗 GPT-4도 하고 뭐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AI들을 다 하는 거죠. 여러 가지를 다 하는 그런 클러스터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다. 큰 클러스터를 항상 풀가동하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오픈 AI 같은 경우는 지금 최고의 AI가 있고 그 목표를 뛰어넘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써야 되는 회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프로세서가 더 많이 필요한 거고, 지금 딥시크 같은 경우는 기존의 챗 GPT가 할 수 있는 능력 정도를 지금 구현해내는 거기 때문에, 물론 알고리즘이라든지 최적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잘 됐겠지만, 그럼에도 어쨌든 목표를 뛰어넘기 위해서 충분한 하드웨어를 갖춘 게 아니라 기존에 딱 보이는 목표를 여기까지 달성하기 위한 거니까 훨씬 더 적은 칩으로도 가능하지 않았을까라고 당연히 누구나 생각할 수 있겠죠. 게다가 챗GPT-4 같은 경우에 지금 3만 개 칩을 썼다고 해요. 예전에 챗GPT-3 같은 경우는 2만 개의 칩을 썼다고 하죠. 근데 그때 칩을 보면 암페어라고 하는 A100이 있고 호퍼라고 하는 H100이 있습니다. 이게 섞여 있어요. 암페어에서 호퍼로 옮겨가는 중이에요. 근데 H100이 신형인데 이게 추론 능력이 30배입니다. 엄청나게 퍼포먼스가 더 높은 칩이에요. 근데 딥시크는 지금 H800이 H100에 비해서 느린 건 맞아. 한 절반 정도로 느리다는 건 맞는데, 아무리 절반이라 그래도 추론 능력이 그래도 A100보단 15배 정도 빠르다. 저렴하게 만들었다. 그건 맞는데 아직 오픈 AI 수준은 아닌 정도. 와, 지금 중국이 이제 미국 AI를 추월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쉽지 않아요. 왜냐면 결국엔 퍼포먼스 칩이 많이 필요하고, 게다가 딥시크에 사용했다는 엔비디아 H800 이것도 이제는 미국에서 중국으로 수출을 못하게 금지됐기 때문입니다. 2023년 10월에 AI 반도체 수출을 막기 위해서 미국에서 수출 제한을 하게 했고, 이걸 수출하려면 그때마다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총 연산 성능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NVLink라고 하는 상호 연결 속도가 얼마나 되는지, 요걸 수출 통제의 기준으로 삼았는데, 그러니까 요걸 조금만 낮추면 우회할 수 있었어. 근데 이제는 성능 밀도라는 게 생겼습니다. 면적당 성능, 그리고 에너지 효율당 성능을 제한하도록 규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규제치가 어떻게 되는지 아직 뭐 공개되어 있진 않지만, 어쨌든 성능이 좋으면 그냥 규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회 수출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규제가 생기게 됐다. 중국 자동차 회사들 입장에서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고도의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AI 많이 필요한데, 근데 지금 이렇게까지 제한이 계속돼서는 AI를 고도화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반면에 테슬라는 이런 면에서 굉장히 유리한 입장입니다.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FSD를 교육하기 위한 도조라는 슈퍼컴퓨터를 갖고 있죠. 그리고 콜텍스라고 하는 AI 트레이닝 컴퓨터도 갖고 있습니다. 도조는 테슬라 자체 칩을 갖고 있지만, 콜텍스라든지 이런 슈퍼컴퓨터들은 H100이라는 걸 사용해요. H100, 블랙웰 이런 거 다 아시죠? 모르시나? 대부분 다 아시죠? 엔비디아는 칩 아키텍처를 뭘로 합니까? 과학자 이름으로 합니다. 엔비디아가 첫 번째로 내놓은 GPU 아키텍처가 테슬라였어요. 2006년에 나온 거. 그게 이름이 테슬라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이렉트 11 지원하는 페르미가 나왔고, 케플러가 나왔고, 맥스웰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쿠다가 있었지. 여러분들 흔히 쓰시는 그래픽카드 1060, 1080 이런 10 시리즈, 요게 파스칼이었습니다. 이후로 볼타, 튜링 이런 식으로 계속 나왔어요. 그리고 최근에 각광받는 게 뭡니까? 암페어, 호퍼, 그리고 얼마 전에 나온 블랙웰, 요렇게 이어졌어요. 여기서 이 A100이라는 건 뭡니까? 암페어의 앞글자를 따서 A100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H100이라는 건 뭐야? 호퍼의 앞글자를 따서 H100입니다. 호퍼라고 하면 그레이스 호퍼라고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인데, 여성 해군 프로그래머, 코볼이라고 하는 프로그래머 언어를 만드신 분 아시죠? 용서보다 허락이 쉽다, 이 말을 처음으로 하셨던 분, 그분이 바로 그레이스 호퍼입니다. 그리고 정박한 배는 안전하지만 그것은 배의 목적이 아니다, 이런 멋있는 말씀하신 분이 바로 그레이스 호퍼. 그분의 이름을 따서 만든 게 H100, H800 이런 칩들입니다. 그리고 요번에 나온 게 블랙웰 아키텍처. 그래서 블랙웰로 만드는 그래픽 카드가 5090, 5080, 5070 뭐 이런 것들, 요번에 일본에서 줄 서서 산다고 막 이거 뭐 난리 났잖아요. 일본에 15개가 배정됐대. 15개 배정됐는데 사람들이 서로 사겠다고 막
줄을 서가지고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이거 사고 날까봐 경찰들이 다 해산을 시켰다 그래요. 참 대단하다 대단하다. 아무튼 그거를 그래픽카드가 아니라 인공지능용 칩으로 만든 게 B100, B200 이런 칩들입니다. 블랙웰이니까 B라고 하는 거죠. 여튼 지금 블랙웰은 아직 제대로 공급되는 상황은 아니고요. 지금은 주력이 H100이다. 그리고 이걸 능가할 방법은 아직은 없다. 전 세계 GPU 회사들이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지만 아직 H100만한 칩은 존재하지 않는다. 테슬라는 지금 도조라고 하는 슈퍼컴퓨터 내놨잖아요. 근데 요거 부족하다고 하면서 H100을 85,000개 넣은 코르텍스라고 하는 슈퍼컴퓨터 운영하고 있죠. 이 정도는 돼야 로봇하고 테슬라의 자율주행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생각할 수 있죠. 다른 회사가 과연 테슬라만큼 이 정도에 대적할 만한 컴퓨터 파워를 갖고 있느냐. 아니 생각해보면 테슬라는 데이터도 엄청나게 수집하잖아요. 자동차들이 거리에 수백만 대가 다닙니다. 그리고 로봇도 이제 만들어서 로봇이 막 다닐 거예요. 거기서 만드는 실생활 AI를 거꾸로 되먹임을 할 텐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AI를 발전시키고 교육시켰을 때 그걸 능가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죠. 일론 머스크는 얼마 전에 또 발표했죠. XAI AI 스타트업에서 콜로서스라고 하는 AI 컴퓨터를 만드는데 그게 기본이 10만 개 AI 칩입니다. 20만 개까지 설치할 계획이라고 해요. 20만 개면 얼마야? 칩 한 개에 6천만 원이라고 하니까 지금 20만 개면 GPU만 12조 원. 자율주행 택시라든지 로봇을 위해서라든지 결국에 인공지능이 꼭 필요하고 그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슈퍼컴퓨터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엔비디아가 칩을 더 충분히 만들고 공급해줘야만 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중국에서도 지금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AI를 하겠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엔비디아가 꼭 필요한 상황이고 미국이 수출해주지 않는 입장에서는 참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중국 자동차 회사들은 자율주행에 좀 어려움이 있겠구나. 반대로 테슬라는 꼰돌이패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FSD를 완벽하게 만들기 위한 인공지능은 미국에서 하면 됩니다. 자동차 생산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선 중국에서 잘하면 돼.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소프트웨어는 여기서 하드웨어는 여기서 와 완전히 꼰돌이패네. 일론 머스크가 왜 그렇게 엔비디아 칩을 사모으나 했는데 다 계획이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 길고 긴 얘기가 되고 있네. 자, 그래서 테슬라 주가는 왜 이렇게 된 건가? 어제 일론 머스크가 발표하기 직전만 해도 어닝 쇼크로 막 폭락 분위기였잖아요. 당연하죠. 경쟁은 심화되는 게 보이고 이익은 줄어들었고 왜 주니퍼 아직도 안 나왔어? 이러면서 뭐냐라고 했는데 근데 의외로 주니퍼 2월부터 생산한다고 하고 그리고 저렴한 모델도 나온다고 하고 자율주행도 시작한다고 하고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는 1000대 로봇 AI에서 1등 그러면서 여기서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겁니다. 와 이게 되네.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하고 친하니까 테슬라만 규제를 피할 수 있고 로봇택시를 테슬라만 할 수 있는 건가? 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라고 생각들을 했겠죠.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많은 분들이 또 열광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주가를 놓고 보면 이게 만만치 않았습니다. 410불로 치솟더니 갑자기 386달러까지 곤두박질을 쳤어요. 1시간 만에 5.6% 폭락. 야, 1시간에 진짜 무시무시합니다. 이거 뭐 비트코인보다 더하죠. 수많은 사람들의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자산운용사 거버 가와사키라는 곳이 있다고 해요. 여기서 거버 CEO가 얘기를 합니다. 3년 동안 테슬라 재정 상태를 보면 형편없다. 멀티플이 너무 높은 기업인데 성장을 전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성장을 더 해야 되는데 이걸 뭐가 성장할 수 있을까? 테슬라가 올해 완전 자율주행을 한다고 하는데 그거 몇 번이나 얘기했고 지금 말뿐이고 작동하지 않는 게 현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국에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그리브스 랜스다운 뭐 이런 데가 있나 보죠. 여기 있는 애널리스트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테슬라는 완전 자율주행 그리고 저가형 모델에 대한 기대감에 힘입어서 주식을 매수하고 있고 이 두 가지 요인이 테슬라의 다음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존까지 테슬라는 자동차 순수 제조업체였는데 이제는 인공지능 그리고 로봇 산업으로 다각화되는 회사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약간 떨어지더라도 결국엔 이거 투자고 더 넓어지고 그러다 보면 지금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자동차만 주가에 반영돼 있는데 주가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인공지능, 로봇 이런 것들까지 하면 지금보다 주식 3배도 올라갈 수 있겠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오픈 AI는 지금 인공지능 회사지만 이걸로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될지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AI를 실제로 돈을 버는 데 사용하는 실물 AI 회사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긍정적이다. 그러면서 19개 증권사가 일제히 목표 주가를 인상했습니다. 얼마로 인상했나? 기존에는 278불이었는데 이제는 300불로 인상했다고. 아니 300불이 뭐야.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400불인데 300불이라고 목표 주가를 적으면 전혀 엉뚱한 금액이잖아요. 정말로 300불이 된다는 거야? 본인들도 그렇게 생각 안 하면서 왜 그렇게 적는 건지. 목표 주가를 정하는 무슨 기준이 있는 건 알겠는데 단기 목표 주가라고 얘기를 했으면 그럼 최소한 맞거나 좀 비슷하게라도 해야지. 지금 주가가 400불인데 그래 350불이 된다. 그것까지는 오케이. 그럴 수 있어. 뭐 한 10% 20% 떨어질 수도 있지. 뭐 그럴 수 있어. 근데 300불이면 이건 절대 맞출 생각이 없다는 건데 이건 뭐 하자는 건가? 왜 엉뚱한 숫자를 맨날 내놓고 틀리는데 이렇게 틀리면 좀 창피한 거 아닌가? 애널리스트들 너무 이해가 안 되죠. 아무튼 지금 뭐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하고 싸우면 주가 떨어지고 친하면 주가 올라가고 이건 뭐 국장보다 더하죠. 테슬라 주가는 너무나 드라마틱하게 오르내려서 야 이거 만만치 않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들어서 미국 주가가 뭐 어마어마합니다. 아마 서학개미 운동이 너무나 벌어져서 그런 거 아닌지. 한국인들이 있는 곳이 국장 아닌가? 결국에 미국이더라도 한국인들이 들어가면 이렇게 되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들고. 네, 너무 얘기가 길어졌는데요. 테슬라는 정말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중요한 건 테슬라에서 일론 머스크가 했던 얘기들, 이거 정말로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가. 뭐 일단 몇 가지는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신형 테슬라 모델 Y 주니퍼 당연히 1등 차지할 수 있겠죠. 자율주행 로봇택시, 뭐 이것도 당연히 구현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로봇 당연히 가능할 걸로 보이고요. 슈퍼컴퓨터, 그래서 업계 최강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낸다. 이것도 구현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는 어쩌면 그 다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율주행 로봇택시, 요게 시험적으로 몇 개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 삶을 바꿔놓고 택시라는 존재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시작이 된다면, 로봇이라는 게 그냥 몇 대 만들어서 쇼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 도로에 우리랑 같이 걸어다니고 필요한 경우엔 정말로 로봇캅처럼 경찰로 투입된다든지, 아니면 뭐 로봇 전쟁을 한다든지, 가사도우미처럼 청소를 한다든지, 아니면 아이를 보는 로봇이라고 해서 갓난아이 신생아를 이렇게 보면서 로봇이 이렇게 어화둥둥했을 때 이걸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일론 머스크가 이걸 못한다고 해도 걱정인데 만약에 이게 정말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것도 상당히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지금은 설마 그렇게까지 될까 싶은 생각이 들지만 지금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던 것들 어떻게든 구현되는 걸 보면 불가능한 얘기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지금 로켓을 쏘아 올리고 화성에 우주선을 보내고 스타링크 위성 이거 수천 개를 우주에다 쏘아 올리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로 우리 세상이 일론 머스크 말처럼 바뀔 수도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동시에 지금 미국에서는 자율주행이다, 세계 최강의 AI 칩이다, 중국에서는 그 AI 칩을 이용해서 세계 최강의 AI를 위협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었다, 이런 걸 내세우고 있고 이렇게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세상인데 우리들은 그 준비를 과연 하고 있는 건가 걱정스러워지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